내 아들은 유언장 낭독 자리에 앉아서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전 남편의 350억 원 유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게 몸을 기울여 그의 콜론 향수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향신료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커프링크스에서 반짝이는 빛을 볼 수 있었다. 너는 집을 나간 그날 권리를 포기했어, 엄마. 그는 속삭였다. 아빠 유언장에서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오크나무 책상 너머로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원형 안경 뒤에 변호사 초의 변호사가 작게 거의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목을 가다듬었다. 이 부분은 꼭 들어야 할 거예요. 그는 말했다. 나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냥 손을 무릎에 포개어 놓고 10분 전에 들어온 이후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나는 68세이고 장례식과 유언장 그리고 26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남자가 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사무실 벽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법률 서적, 대부분은 장식용이었다. 변호사 의자 뒤에 높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하루가 거의 끝나간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빛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산으로 2시간 운전해왔고 왜 왔는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유산사무소에서 온 편지가 왔을 때 거의 버릴 뻔했다. 실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델라노의 삶에 20년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의 2번째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그가 은퇴했을 때 전화하지 않았다. 그가 서울, 부산, 대구에 사무실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1999년에 내 채 짐을 싣고 공동 계좌에서 마지막 20만 원을 빼서 떠난 그날, 그 삶을 뒤로 한 채로 그는 내가 떠난 후에 재산을 쌓았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다른 버전의 그를 기억한다. 수표를 간신히 균형 맞추던 그,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세상의 진리를 건반에 담는 듯한 그. 나는 그 시작의 일부였지만 떠날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준호는 내 왼쪽에 앉아 다리를 꼬고 비행기를 타야 할 듯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었고 너무 잘 맞아서 치수뿐 아니라 자만심으로 재단된 듯했다. 이런 순간에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어조, 자세, 심지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방식조차 진짜라기보다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 년 동안 어머니 날에 전화하지 않았다. 접수원이 정오 직전에 우리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나는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고 앉을 때까지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정말 왔어? 그는 속삭이듯 물었다. 용감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코트를 무릎에 깔끔히 접어놓고 앉았다. 이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우리 둘을 보았다. 아시다시피 이철수 씨는 2025년 3월 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시작했다. 이 유언장은 올해 1월 22일에 작성되었고 증인과 공증을 거쳐 한국법에 따라 유효합니다. 준호가 몸을 움직였고 이미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듣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의 선반 위 광택이 있는 액자에 머물렀다. 법원 사진, 아마 그의 첫 사건일 테지. 이혼 후 몇 년 동안 그런 선반을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은 책상 너머에 앉아 무엇이 내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때 나눌 게 많지 않았지만 철수를 떠날 때 그는 임대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낡은 렉서스,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카페,
평화를 위해 그에게 넘겨준. 나는 낡은 코롤라, 책 몇 상자, 그리고 내 성을 되찾았다. 그 후에 온 건 그의 몫이었다. 호텔, 관리회사, 은퇴부동산, 사설 오피스타워, 모두 그의 것, 나 없이 쌓은. 적어도 그가 모두에게 한 이야기로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끊겼다. 유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지은과 이준호가 모두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의 미소가 살짝 떨리는 걸 봤다. 그는 나를 아는 척 보았고 그 단어가 속이지 마. 그는 속삭였다. 아마 시계나 낡은 레코드판을 남겼을 거야. 그냥 기다려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포개어 놓고 얼굴을 가만히 했다. 변호사가 다시 목을 가다듬고 옆에 두꺼운 폴더를 집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인 지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때 그는 미소 지었다. 잔인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살짝 올린 무언가 다가온다는 걸 아는 남자의 미소. 이 부분은 꼭 들어야 할 거예요.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더 나쁜 걸 견뎌봤으니까. 하지만 그때도 이게 얼마나 멀리 갈지 몰랐다. 내가 알던 게 문장 하나씩 풀릴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바로 거기,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내 아들 옆에 앉아 미소 짓고 변호사가 웃는. 나는 태백산맥 가장자리 근처 원주에서 20분 떨어진 임대 듀플렉스에 산다. 조용한 곳, 그냥 숲, 자갈길, 그리고 비가 오래 내리면 뒷마당을 범람시키는 가을. 우편물이 여전히 기계가 아닌 노크하고 손 흔드는 사람에 의해 배달되는 그런 곳. 많지 않지만 중요한 면에서 내 거다. 여기에 8년째 살고 있다. 침실 2개지만 하나만 쓴다. 다른 하나는 보관 상자, 낡은 사진 앨범, 그리고 은퇴 후 시작하겠다고 맹세한 재봉틀로 가득 차 있다. 아직 안 됐다. 내 일상은 단순하다. 아침에 토마토에 물 주고 새소리 듣는다. 가끔 이웃 노라와 현관에 앉아. 그녀는 80이 세고 항상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신문 스크랩을 교환하고 깨어난 통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그렇게 조용하고 느리고 친숙한 게 좋다. 대부분의 일요일, 나는 길 끝에 작은 침례교회로 걸어가.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지만 음악과 낡은 의자와 목사가 들어올 때마다 모두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좋다. 그들은 헌금 접시를 돌리고 나는 줄 수 있는 만큼 준다. 나머지 주중에는 책을 읽는다. 국도 276호선 9윌에서 중고책을 산다. 모든 방에 부드러운 등받이 페이퍼백, 누군가의 메모가 적힌 요리책 스택이 있다. 그런 게 요즘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2주 전 현관 계단 근처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거의 받지 않을 뻔했다. 자동차 보험이나 들어본 적 없는 정치인 로보콜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받게 만들었다. 김지은 씨 되십니까? 여자가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샤우나예요. 이 유산 사무소에서 전화 드려요. 그게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을 청바지에 닫고 현관 계단에 앉았다. 죄송해요. 유산이라고 하셨나요? 내 부인 이철수 씨가 3월 6일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드리려 해요. 유언 집행에서 지정된 개인으로 나와 계세요. 나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철수의 이름을 몇 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준호 대학 졸업식 이후로. 그때도 나 아빠도 거기 있을 거야.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의 상실에 유감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볼 수 없어도 감사해요. 대화는 짧았다. 그녀는 낭독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실수가 아닌지 2번 물었다. 아니에요. 부인 이철수 씨가 직접 지정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정원 호스가 여전히 흙에 물을 떨어뜨리고 태양이 나무 뒤로 지기 시작했다. 철수 간. 1999년 이후로 그를 보지 않았다. 그날 2 상자 옷, 금간 전자레인지, 그리고 앞좌석 폴더에 우리 아들 출생 증명서를 들고 떠난 날. 이혼은 친근하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았다. 우리는 법정에서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끌고 다녔고 주차 자리를 두고 싸우는 듯 했다. 하지만 깊이 우리는 둘 다 오래전부터 올 거라고 알았을 거다. 철수는 항상 딱딱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재즈클럽 꿈과 스크립을 가득한 가죽 노트북을 가졌다. 일요일에 피아노를 치고 빨래를 개며 흥얼거렸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다. 돈이 음악보다 크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업 부동산에 들어갔다. 몇 년 안에 자정전에 집에 오지 않았다. 집에 올 때 그는 짧은 성질과 조용함이었다. 내 하루를 묻지 않았고 머리를 자를 때 알아채지 않았다. 그때 바람 피우기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그의 셔츠에 내게 아닌 향수, 긴 출장, 그 다음 메시지. 나는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어느 밤 세금 서류를 찾으려 그의 서류 가방을 열었고 거기 있었다. 접힌 메모, 호텔 영수증, 여분 휴대폰. 한번 대면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냥 저녁 뭐 먹을지 묻는 듯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는 말했다. 일어났어. 그게 다였다. 준호 때문에 6개월 더 머물렀다. 어쩌면 안정될 줄 알았다. 안 됐다. 어느 날 차를 짐 싣고 떠났다. 준호는 11살이었다. 철수에게 양육권에 대해 연락하겠다고 했고 진심이었다. 다음 12년 동안 준호를 혼자 키웠다. 우리는 세탁소 뒤 아파트에 살았고 그 다음 도시 외곽 이동주택. 나는 고속도로 변식당 관리 일을 했다. 우리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다. 철수가 내가 줄 수 없는 걸 주기 시작할 때까지. 여름 캠프, 새 휴대폰, 16살의 중고차. 준호가 그때쯤 멀어지기 시작했다. 반문장으로 대답하는 방식, 저녁에 창밖을 보는 방식에서 느껴졌다. 17살에 그는 아빠와 풀타임으로 살겠다고 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그는 말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준호를 몇 번 봤다. 대부분 휴일, 생일 몇 번. 대화는 예의 바르지만 긴장됐다. 그는 매년 12월의 비용으로 수표를 보내고 전체 이름으로 서명한다. 사랑 없이, 엄마 없이, 그냥 이준호. 그래서 유산 사무소 전화를 받았을 때 철수가 왜 나를 지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의나 형식, 어쩌면 작고 법적일 줄 알았다. 하지만 갔다. 차에 타고 가장 좋은 슬랙스를 입고 그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부분은 꼭 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철수에게서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왜 모든 2년 후에도 그가 내 이름을 기억했는지 궁금해서 머물렀다. 동과 변호사와 쓰라림 전에 이철수는 피아노를 진심으로 치는 남자였다. 우리는 1972년 여름 부산에서 만났다. 나는 시내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일했고 엽서와 수제 양초를 팔았다. 그는 재즈 클럽으로 가는 길을 묻고 들어왔다. 그보다 큰 린넨 셔츠를 입고 손에 악보를 말아쥐고 우리는 이야기하다가 그날 밤 그의 연주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다. 가지 않았지만 다음 날 그는 돌아와
달콤한 녹차를 가져오고 다시 물었다. 그때 갔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다. 가까이도. 하지만 피아노 뒤에 앉을 때 방에 무언가 바뀌었다. 그는 박수를 위해 치지 않았다. 그는 말하는 유일한 방식처럼 쳤다. 나는 방 구석에서 그를 받고 한 손은 음료에 다른 손은 무릎에, 그리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음악에 산다. 우리는 곧 데이트를 시작했다. 시내 긴 산책, 늦은 밤 김밥집 아침. 그는 피곤할 때 내게 흥얼거렸고 현관에 앉아 손목에 손가락을 문질렀다. 그는 큰 아이디어를 가졌다. 언젠가 음악 카페를 열겠다고. 커피와 샌드위치가 아니라 지역 음악가들을 위한 진짜 공간. 사람들이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곳. 나는 그 꿈을 믿었다. 아직도. 우리는 1974년 봄에 결혼했다. 우리는 많지 않았다. 내 웨딩드레스는 52만 원이었다. 그의 정장은 어깨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 내내 웃었다. 우리는 사랑했고 그때는 그게 충분했다. 1976년에 우리는 이 노트를 열었고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두 방 가게, 중고 가구, 그리고 흑백 프레임의 낡은 재즈 전설 사진. 우리는 커피, 샌드위치, 그리고 집에서 구운 달콤한 롤을 팔았다. 금요일 밤 철수는 몇 시간 동안 치고 사람들이 저렴한 와인을 마시며 박수쳤다. 가끔 지역 아이들이 기타나 하모니카를 가져와 합류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있었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준호는 78년에 태어났다. 철수가 처음 안을 때 울던 방식, 언젠가 피아노를 가르치겠다고, 우리 아이가 뼈에 음악을 가질 거라고 한 걸 아직 기억한다. 하지만 80년대 초 어딘가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작게 시작됐다. 철수가 카페 밖에서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비즈니스 점심. 그 다음 친구가 자판기 사업에 참여하라고 설득했다. 그게 중고차 매매로 이어졌고 임대주택, 창고 프랜차이즈, 세차장. 피아노에 먼지가 쌓였다. 그는 여전히 쳤지만 전처럼 아니었다. 기쁨으로가 아니라 습관으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한 번 물었고 그립냐고. 그는 말했다. 음악은 청구서를 안 내줘, 지은아. 바보 같아. 우리는 청구서가 아니라고 했었다. 카페가 돈을 잃기 시작했다. 사랑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시간이 다른 데 가서. 결국 그는 팔았고 내게 먼저 묻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집에 와서 끝났다고. 규모를 키울 때라고. 나는 작은 부엌에 서서 행주를 들고 내가 결혼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는 더 날카롭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샤워 중 노래를 멈췄다. 공공장소에서 손잡기를 멈췄다. 84년에 유산했을 때 그는 출장 중이었다. 서울의 부동산 컨퍼런스. 병원에서 전화했다. 그는 다음 비행기를 타려 하겠다고. 안 왔다. 나는 병원 침대에 혼자 천장을 쳐다보고 울지 않으려 애썼고 간호사가 서명 양식을 가져오니까. 그가 마침내 왔을 때 첫 말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뭐라고? 그 후 우리는 청구서나 식료품 또는 준호 학교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 듣는 듯 일기를 시작했다. 바람 피우기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모른다. 큰 드러냄이나 대면이 아니라 징후, 이상한 시간에 문자, 테이블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 내가 요리하지 않은 저녁 영수증, 내가 안 한 목걸이. 어느 밤 현관에 앉아 2시에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른 사람과 사랑하냐고 물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피곤. 모르겠어.
그는 말했다. 중요해?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일어나 안으로 갔다. 그날 밤 준호 방에서 잤다. 다음 날 포장을 시작했다. 들 수 있는 걸 들고 나머지 남겼다. 준호는 11살이었다 말했다시피 나는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고 아빠가 올 수 있을 때 방문할 거라고. 철수는 양육권을 싸우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일로 돌아갔다. 가끔 나는 그가 안도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그의 삶에 다음 단계 공간을 비운 듯. 하지만 가끔 거기로 가게 되면 나는 그를 상상한다. 빈 카페에서 늦은 밤 피아노에 앉아 부드러운 걸 치는, 군중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가 아니라 그냥 그가 되던 사람을 그리워해서. 나는 고통보다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한동안 내 거였다. 법이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거. 나는 중요한 해에 그를 키웠다. 무릎 긁힘과 학교 연극이 주식과 정장보다 중요한 해. 그는 많은 질문을 하는 아이였다. 장난감 공룡을 좋아했고 껍질 없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 그리고 내가 항상 끝을 바꿔 웃게 하는 취침 이야기. 주말에 우리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카펫에 몇 시간 앉아 함께 읽었다. 그는 루틴, 조용함, 학교 전에 조금 더 안기는 걸 좋아했다. 철수를 떠날 때 준호는 말없이 나와 함께 왔다. 왜 떠나는지 바로 묻지 않았다. 그냥 배낭과 좋아하는 파란 후드티를 들고 차에 탔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는지 모른다. 나도 몰랐을 거다. 처음 몇 년 우리는 작은 곳에 살았다. 원룸 임대, 한동안 더블 와이드, 그 다음 누군가 차고 뒤 작은 코티지. 나는 식당에서 이상한 시간 일하고 주말에 집 청소했다. 우리는 많지 않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의 음식과 밤의 이야기를 확보했다. 매 학부모 회의, 과학 박람회, 합창 콘서트에 나타났다. 철수는 가끔 수표를 보냈다. 항상 제때, 늦지 않게. 메모를 쓰지 않았고 바닥에 서명만.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으로 현금화했다.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가 새 신발이 필요했다. 학교책, 치아 교정기. 돈이 도왔다. 준호가 13살이 됐을 때 일이 바뀌기 시작했다. 철수는 그때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침실 4개, 수영장, 홈시어터. 그는 크리스마스에 준호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 방문하게 했다.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관계를 가지게 하고 싶었다. 가족 양쪽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비록 그쪽이 실크와 대리석으로 입혀져도. 그는 새 옷 가득한 가방과 스키 슬로프와 비즈니스 저녁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는 리조트 여행이라고 불렀고 12월 서울일 뿐인데 그건 스노보드가 아니야. 나는 말했다. 비싼 언덕에 떨어지는 거지. 그는 웃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바뀌었다. 우리 작은 임대집을 보는 방식에서 느껴졌다. 그는 불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고 바로 아니지만 더 알아챘다. 벗겨진 페인트, 냉장고 움푹한 곳, 식기세척기가 없는 사실. 다음 여름 철수가 텍사스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비용을 댔다. 그 후 테니스 레슨, 코딩 캠프, 사립 SAT 과외. 16살에 준호는 나보다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붙잡으려 애썼다. 정말 그의 좋아하는 식사를 만들었다. 밤에 앉아 있었고 눈을 굴려도 나는 계속 나타났고 그가 묻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엄마라고 불렀지만 이름보다 제목처럼 느껴졌다. 18살에 그는 철수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갔다. 프롬에
커프링크스를 차고 아침에 금융 팟캐스트를 인용했다. 그는 내게 더 효율적인 대출자로 차 재융자를 고려하라고 했다. 그는 한 번 말했다. 엄마, 1975년처럼 사는 걸 멈춰. 세상이 바뀌었어. 나는 기억한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그는 서울대에 지원하고 합격했다. 철수가 등록금을 내고 새 SUV를 사고 고층 아파트 임대를 공동 서명했다. 첫 학기 케어 패키지를 보냈다. 양말, 그래 놀라봐. 손으로 쓴 메모. 그는 받은 걸 언급하지 않았다. 이사 후 첫 전화는 사회보장번호를 묻기였다. 그 후 우리는 캘린더 접촉으로 흘러갔다. 휴일, 생일, 어쩌면 몇 달의 문자 2개. 그는 잔인하게 말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함이 사라졌다. 그는 예의 바르고 멀고 효율적이었다. 그의 아빠 아들. 마지막 진짜 대화에서 나는 물었다. 정원 앞에 정원 지놈이 있는 작은 집을 그리워한 적 있냐고. 그는 말했다. 그곳은 귀여웠어, 엄마. 하지만 솔직히 친구 데려오는 게 항상 부끄러웠어. 그게 깊이 배었다. 보이지 않게 했다. 나는 그냥 말했다. 나는 항상 그 지놈을 좋아했어. 그는 웃었다. 너는 여전히 감상적이야. 나는 그가 돌아올 줄 알았다. 압력에 지쳐 단순함으로 돌아올. 어느 날 문에 나타나 레시피나 다며 아니면 그냥 앉아 이야기할. 하지만 안 했다. 그는 철수가 원하던 대로 성공했다. 내 임대료보다 비싼 정장, 퍼스트 클래스 비행, 마케팅 임원 여자친구. 그들은 주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에 산다. 나는 멀리서 본다. 가끔 그의 링크드인을 확인한다. 연설, 상, 블랙타이 갈라 사진을 본다. 상원 의원과 악수하는 사진. 철수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둘 다 평생 힘든 날을 본 적 없는 듯 미소 짓는. 나는 우리가 팝콘 들고 소파에 앉아 메틀록 재방송을 본 밤을 그가 기억하나 궁금하다. 아니면 학교 후 뒷좌석에서 잠들고 이미 너무 커서도 내가 안으로 데려간. 나는 그의 첫 할로윈 의상 만든 사람, 치과 약속 중 손잡은 사람, 대학 에세이 편집으로 2시까지 깨어있던 사람을 기억하나 궁금하다. 아마 아닐 거다. 그는 내 전 남편의 반영이 됐고 나는 내 이야기의 유령이 됐다. 그래서 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를 보고 말했다. 집을 나간 그날 권리를 포기했어.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를 나간 적 없다. 나는 피아노 치기를 멈춘 남자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가끔 그게 유일한 선택이다. 채플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긴 진입로, 돌벽, 흰 기둥. 깨끗하고 차갑고 돈이 항상 그렇듯.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신발이 광택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곳. 나는 검은 SUV와 고급 세단에서 멀리 뒤에 차를 주차했다. 내 건 균열난 범퍼와 내가 직접 꿰맨 천 시트 커버가 있는 유일한 거였다. 나는 혼자 들어갔다. 장소는 가득 차 있었고 거의 모든 의자가 찼다. 어두운 정장의 남자들, 구두와 진주 귀걸이 여자들, 핸드백에 휴대폰을 넣었지만 완전히 끄지 않은. 내가 옆 통로로 걸을 때 일부가 올려다봤다. 옛날부터 아는 몇 눈의 인식이 있었다. 철수 옆에 서 있던 초기 해에 나를 아는 사람들, 그가 멀리서 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얼굴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갔다. 나는 뒤에 빈 자리를 찾았다. 의자는 너무 뻣뻣하고 공기는 너무 고요했지만 나는 똑바로 앉았다. 검은색을 입지 않았고 그냥 네이비 코트와 슬랙스. 누구를 인상 주려 온 게 아니었다. 앞에
철수의 사진이 은 프레임에 있었다. 그는 더 젊어 보였고 53쯤 접근 가능하게 보일 만큼 미소 지었지만 부드럽다고 생각할 만큼 아니었다. 그게 그가 이미지를 쌓은 방식, 통제된 따뜻함. 지금도 그는 무언가 팔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몇 년 전 부엌과 주차장과 모텔방에서 모든 울음을 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긴 길의 또 다른 정지였다. 예배가 시작됐다. 몇 연사가 올라왔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 오랜 직원, 시의회 누군가. 그들은 성장과 비전에 대해 말했고 그가 적은 데서 큰 걸 쌓은 방법. 그들은 전략적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규율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준호가 포디움으로 갔다. 그는 거기 속하는 듯 보였다. 날카로운 정장, 고든 등 차분한 얼굴. 그의 목소리는 주의를 받는데 익숙한 남자의 자신감으로 방을 가로질렀다.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벽을 볼 때 기회를 보는 남자였다. 그는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를 쌓는 게 아니라 유산을 쌓는 거였다. 그는 거의 10분 동안 말했고 모두 깨끗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는 가치, 결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군중에게 아버지의 비전을 믿어줘서 감사했다. 그는 가족을 언급하지 않았다. 내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끝나고 군중이 부드럽게 박수쳤다. 승인하지만 느낄 필요 없이 그런 박수. 나는 손을 무릎에 놓았다. 예배 후 사람들이 나갈 때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 이야기나 조의를 주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준호가 내가 떠나기 직전에 나를 찾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고 눈을 좁혔지만 목소리는 안정됐다.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를 봤다. 존경을 표하러 왔어. 그는 너를 여기 원치 않았을 거야. 그는 말했다. 너는 떠났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떠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걸 재탕할 의미가 없었다.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알지? 그는 덧붙였다. 그래서 아이디어 가지지 마. 장면 만들지 마. 나는 거의 미소 지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준호. 나는 말했다. 나는 25년 동안 그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그게 무언가 의미해. 네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비즈니스 모임이야. 연민 파티로 만들지 마. 그러고는 더 말하기 전에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잠시 서 있었고 옆문으로 나갔다. 바람이 새졌고 하늘이 비처럼 보였다. 나는 집으로 직행하지 않았다. 비 변호사 사무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차에 앉아 한동안 사람들을 봤고 정장과 구두를 입고 시계를 확인하고 커피컵을 소품처럼 들고 4시에 사무실로 들어갔다. 같은 광택바닥, 같은 조용한 접수원. 그녀가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준호는 이미 먼 끝에 앉아 있었고 앞에 태블릿. 최 변호사가 고개로 인사했다. 와주셔서 기뻐요, 김지은 씨. 나는 예의 바른 미소를 주고 준호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방 공기가 뻣뻣했다. 테이블 중앙에 물 주전자, 손대지 않은. 최 변호사 오른쪽에 폴더 스택. 그는 안경을 벗고 천으로 닫고 우리 둘을 봤다. 자, 그는 말했다. 살짝 미소 지으며. 시작하죠. 준호가 의자에서 똑바로 앉았고 왕관을 쓸 듯한 남자처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비했다. 왜냐하면 그 미소가 이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갈 거라고 말하니까. 최 변호사가 폴더를 느리고 안정된 손으로 열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날일 테지만 나와 준호에게는
방 안 모든 게 바뀔 참이었다. 그는 안경을 조정하고 첫 페이지 내려다보고 명확히 말했다. 이건 이철수의 마지막 유언과 유언으로 2025년 1월 22일에 서명되고 공중됐다. 준호가 의자에 기대고 팔을 꼬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여전히 끌렸다. 그는 이미 상속으로 무엇을 사고 어디 투자하고 어떻게 성명을 할지 계획 중이었다. 그게 분명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계속했다. 내 아들 이준호에게 그는 읽었다. 나는 경북군위군 호수집 재산을 남기고 그 안가구 모두 또한 관리투자계좌에서 3억 원 증권을 이전한다. 준호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아는 걸 확인하듯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이 선물은 준호가 내 사망 후 최소 3년 동안 이 부동산 그룹 최고 경영자로 계속 봉사하는 데 달려있다. 아니면 회사가 해산되거나 매각될 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과 금융유산 모두 유산으로 되돌아간다. 그게 준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리가 들렸고 눈이 좁아졌다. 실례지만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뭐라고? 최 변호사가 올려다봤다. 명확히 했어요. 준호, 현재 직위에 최소 3년 머물러야 해요. 회사가 매각되거나 법적으로 해산되지 않으면. 준호가 코웃음 쳤다. 그는 내가 물러나는 걸 고려 중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문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게 내 아버지가 서명한 거예요. 준호가 넥타이를 곧게 하고 통제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놀라움을 좋아하지 않았다. 철수는 그걸 알았을 거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내 전 아내 김지은에게 방이 조용해졌다. 준호조차 가만히 앉았다. 나는 이 부동산 그룹의 집에 51% 소유권을 남기고 투표권과 이사회 권위를 포함. 또한 그녀에게 서울 오크 힐스레인 23번지 주거재산, 그리고 2004년부터 그녀 이름 아래 신탁에 보관된 350억 원 유동자산을 남긴다. 나는 깜박였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몇 번 돌려야 착지했다. 준호가 나를 돌아봤고 충격받은. 그의 입이 열렸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장난이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다른 페이지로 넘기고 계속했지만 준호는 더 듣지 않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는 쏘아붙였고 이제 나를 향해. 이건 장난이야. 맞아? 실수지.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할 수 없었다. 손을 무릎에 꽉 포개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터무니없어. 그는 말했다. 이제 일어나서. 그녀는 비즈니스와 아무 관련 없어. 그녀는 유언장에 있지도 않아. 그녀는 안 돼야 해. 너는 그의 삶에 없었어. 우리 삶에 없었어. 그는 테이블 너머 나를 가리켰고 해결할 문제처럼. 너는 아마 그를 이에 대해 말했겠지. 그는 말했다. 뭐 했어? 작년에 나타나 돌보는 척. 1999년 이후로 그를 본 적 없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 제발. 그는 쏘아붙였다. 죄책감으로 회사 전체를 너에게 넘긴다고 믿으라는 거야? 너는 떠났어. 변호사가 마침내 올려다봤다. 이준호 씨, 앉아요. 더 있어요.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정 버전이 있을 거야. 그는 말했다. 아니면 어떤 부속 합의. 아빠는 똑똑했어. 그는 그녀 손에 비즈니스를 남기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 초의 변호사는 움찔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이 반응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사망 몇 주 전에 녹화한 비디오 메시지를
오늘 낭독 후 재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봤다. 비디오? 그는 사망 몇 주 전에 녹화했어요.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둘 다 듣게 하려 했어요. 준호가 세게 앉았고 그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붉어졌다. 재생해. 그는 말했다.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자. 변호사가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서랍을 열고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몇 번 탭하고 우리 둘 다 볼 수 있게 세웠다. 그리고 거기 그는 철수, 가죽 의자에 앉아 단순한 검은 스웨터를 입고 넥타이 없고 반지 없고 그냥 그와 카메라. 그의 머리는 더 얇아졌고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 그건 날카롭고 명확했다. 이걸 보고 있다면 그는 말했다. 나는 간 거야. 그리고 둘 다 거기 앉아 있다면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된 거지. 그는 약간 앞으로 기울었다. 준호, 네가 화났을 거라 상상해. 너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나는 몇 년 생각 끝에 이 결정을 내렸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물건을 속하는 곳에 두는 거야. 그는 멈췄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지은아, 나는 내게 마땅한 공을 주지 않았어. 초기 해에 내가 음악과 싼 커피 머신밖에 없을 때 네가 옆에 서 있던. 너는 내가 꿈을 쫓는 동안 모든 걸 함께 유지했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에 나를 잃을 때 너는 그냥 생존한 게 아니야. 내가 남자답지 않을 때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 내 목이 조였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쌓았어. 그래. 하지만 너는 첫 벽돌을 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야. 회사, 자산, 신탁, 그게 내게 가. 왜냐하면 내 이름의 나머지를, 달러 기호가 안 붙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손에 두고 싶으니까. 그는 카메라를 다시 향해 돌아봤다. 준호, 너는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모든 문이 내게 열렸어. 하지만 사키와 상속의 차이가 있어. 어쩌면 언젠가 이해할 거야. 화면이 검어졌고 방의 침묵이 무겁게 걸렸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준호는 아무 말 안 했고 변호사는 그는 의자에 기대고 서류를 접고 기다렸다. 비디오가 끝난 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땅이 그의 아래에서 바뀐 듯 보였고 턱이 조였고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쳐다봤고 입술을 누르고 폭풍을 참는 듯. 나는 조용히 머물렀고 방금 들은 모든 걸 따라잡으려 애썼다. 최 변호사가 침묵을 잠시 가라앉히게 했고 그런 순간에 익숙한 듯 폴더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 부드럽게 앞에 놓았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말했다. 철수는 둘에게 주소된 편지를 남겼어요. 녹화 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는 나를 보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준호를 봤다. 그러고는 봉투를 열고 페이지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한 진실에 익숙한 누군가처럼 안정됐다. 김지은과 이준호에게 이걸 듣는다면 나는 비디오에서 필요한 걸 이미 말했어. 하지만 더 개인적인 걸 남기고 싶었어. 변호사에 의해 스크립트 되지 않고 비즈니스 언어로 억눌리지 않은. 최 변호사가 잠시 올려다보고 계속했다. 지은아, 나는 네가 요구한 것보다 더 빚졌어. 제국이 없을 때 네가 거기 있었고 커피숍에서 색소폰 팁을 모아 식료품을 사던. 너는 돈에 신경 안 썼어. 나를, 음악을, 우리가 함께 쌓는 걸 신경 썼어. 그리고 나는 더 쫓아 던졌어. 새 정장과 더 큰 사무실을 가진 다른 남자를 보고 그게 나를 바꾸게 했어. 우리를 위해 한다고 했고 그 다음 준호를 위해. 하지만 진실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야.
그 말이 세게 착지했다. 내가 이미 깊이 알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인정할 줄 몰랐으니까. 너는 네 방식으로 경고했어. 나를 늦추려 했어. 중요한 걸 잃는다고 했고 나는 듣지 않았어. 진짜 걸 빛나는 걸로 바꿨고 그 침묵과 함께 살았어. 초의 변호사가 다시 멈췄다. 준호가 의자에서 움직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테이블에 고정됐지만 턱이 이제 굳었다. 무언가 대비하듯. 준호야, 이게 지금 내게 이해 안 될 거 알아. 내 인생 전체를 성공이 권력, 제목,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냈어.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쩌면 그렇지. 하지만 다른 성공이 있어. 내가 훨씬 나중에 이해한. 내 어머니가 매일 산 그런 성공. 그녀는 강하기 위해 제목이 필요 없었어. 안정되기 위해 박수가 필요 없었어. 그녀는 그냥 나타났어. 다시 또.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도. 내 가슴에 무언가 조였다. 오랜 시간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한 적 없었다. 철수에게서 온 건 더 길었다. 너는 모든 게 가격표가 있는 세계에서 자랐어. 나는 최고 학교, 올바른 멘토, 완벽한 길을 줬어. 하지만 늦추기나 듣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나처럼 되는 걸 봤어. 사람을 위치로 보는 남자. 모든 미팅에서 이기지만 포인트를 놓치는. 최 변호사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건 내 탓이야. 그 책임을 져. 나는 투쟁에서 보호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관점을 빼앗았어.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그걸 있는 그대로 봐. 너는 오늘 이해 안 할 거야. 동의 안 할 거야. 하지만 이건 내 사과, 내 유언, 내 최종 수정이야. 나는 건너봤다. 준호의 손이 무릎에 꽉 쥐어졌다. 그는 이제 차분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가 생각하던 땅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고 들은 아들이었다. 지은아, 너는 나를 인간으로 유지한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그냥 옆에 서지 않았어. 나를 안정시켰어. 그때 감사할 줄 몰랐지만 이제 알아. 그래서 이게 내 거야.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네가 옳은 일을 할 거 알아서. 너는 항상 했어. 그 후 방에 조용함이 있었다. 진짜 조용함. 사람들이 말할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착지하고 다음에 뭐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초의 변호사가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다. 그러고는 테이블 너머로 부드럽게 밀었다. 보관하세요. 그는 말했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았다.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 그게 다야.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게. 그렇게 끝내는 거지. 최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나 재킷을 곧게 했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보였고 더 작게. 어떻게든 그 말이 그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던 걸 깎아낸 듯.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이건 잘못됐어. 그는 말했다. 그는 혼란스러웠어. 어쩌면 아팠어.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명확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고 문으로 돌아섰다. 나가기 전에 그는 멈췄다. 이게 너를 영웅으로 만드나? 이게 떠난 걸 만회하나?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게 나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냥 정직하게 만들 뿐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무릎의 봉투, 이제 맞은편 의자가 비었다. 그리고 2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바뀌는 걸 느꼈다. 복수가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그냥 해방. 철수는 내게 그의 비즈니스를 준 게 아니야. 내 이야기를 돌려줬어. 준호가 몇 분 후 방으로 돌아왔고 그의 발소리가 타일에 날카로웠다. 그의 얼굴이 붉었고 너무 오래 숨 참은 듯 보였다.
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기대고 앞으로 기울여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통금에 대해 논쟁할 때 문을 쾅 닫던 10대 시절 이후로 들은 적 없는 날카로움. 나는 이걸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최 변호사가 눈썹을 올렸지만 침묵했다. 준호가 계속했다. 그녀는 이게 권리가 없어. 아무것도. 그는 유언에 서명할 때 혼란스러웠을 거야. 어쩌면 압력을 받았어. 어쩌면 그는 멈추고 나를 직접 가리켰다. 어쩌면 너가 그와 이야기했어. 죽기 전에 그를 꼬아 돌리는 방법을 찾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26년 동안 그와 말한 적 없어. 준호가 쓰게 웃었다. 오, 제발. 그리고 이 모든 시간 후에 갑자기 모든 걸 너에게 남긴다고 믿으라는 거야. 350억 원, 회사. 그의 목소리가 회사에서 갈라졌다. 최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준호 씨, 네 아버지의 유언이 최대한 주의 깊게 준비됐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서명 8주 전에 전체 의료평가를 받았어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두 별도 의사에 의해 인증됐어요. 준호가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봤다. 그는 이걸 썼을 때 제정신이었다는 거야? 그녀에게 모든 걸 던지고 내 작업년을 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최 변호사가 차분히 머물렀다. 내 아버지는 의도적이었어요. 용어를 여러 번 검토하고 서면과 기록으로 그의 소원을 확인했어요. 준호가 다시 일어나 머리에 손을 넣었다. 그는 방을 서성거렸고 부술 걸 찾는 남자처럼. 이건 미쳤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와 함께 이 모든 걸 쌓았어. 나는 그를 위해 일했어. 그는 물었으니까 기회를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모두 남겨. 그는 멈추고 나를 봤다. 너는 이걸 받을 자격 없어. 나는 조용히 머물렀다. 분노와 논쟁이 그걸 키울 뿐이라는 걸 오래전 배웠다. 너는 이게 네가 우리를 버린 년을 만회한다고 생각해. 그는 압박했다. 너는 떠났어. 아빠를 포기했어. 나를 포기했어. 나는 그를 봤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준호. 파괴하는 결혼에서 떠났어. 그건 달라. 그는 코웃음 쳤다. 오, 그만해. 이건 그를 희생자로 만드는 뒤틀린 방식일 뿐이야. 그의 말이 아팠지만 나는 지켰다. 그가 내 대해 믿는 걸 바꿀 말은 없었다. 그는 철수의 이야기 버전으로 자랐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간 그의 마음에 나는 포기한 사람이야. 모든 걸 함께 유지하려 애쓰다 깨진 게 아니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이걸 이에 제기할 거야.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뒤집을 거야. 비즈니스는 내 거야. 그리고 너도 알아. 최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 법적 행동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이 유언은 철저해요. 모든 단계가 문서화됐어요. 나 아버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준호가 턱을 꽉 물었다. 순간 그가 다시 소리칠 줄 알았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는 안 쓴 수표북을 가진 씻긴 전 아내일 뿐이야. 그게 깊이 배었지만 보이지 않게 했다. 나는 그냥 그를 보고 속삭였다. 나는 침묵으로 모든 푼을 벌었어. 그는 그걸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태블릿을 잡고 사무실을 나갔고 문을 쾅 닫았다. 방이 다시 조용했다. 나는 거기 앉아 테이블 결을 쳐다보고 공기가 가라앉게 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 전 이후 느껴보지 못한 걸 느꼈다. 나는 보였다. 전 아내로가 아니라 떠난 여자로가 아니라 철수가 쌓은 세계를 따라갈 수 없는 누군가로가 아니라 시작에 있던 사람으로. 아무도 보지 않은 무게를 진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연후 철수가 그걸 인정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기울었다. 지은아, 이해해요. 처리할 게 많아요. 금융과 법적 세부 사항을 검토할 후속 미팅을 예약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을 거예요. 즉시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덧붙였다. 신탁은 이미 설립됐어요. 회사 주식은 내 거예요.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시간이 있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안에 철수 편지가 든 봉투를 여전히 쥐었다. 나는 숫자, 재산, 그가 남긴 힘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게 멀고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나와 함께 머문 건 사과, 그가 나를 인간으로 유지했다고 한 방식, 마침내 감사라고 한 방식, 우리 둘 다 대면으로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도. 건물을 나서며 늦은 오후 태양이 내 얼굴을 쳤다. 나는 계단에서 멈추고 숨을 쉬었다. 내 삶이 완전히 이름 지을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돈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히 잠긴 줄 알던 문이 균열이라도 방금 열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지는 게 아니라 내 걸 지는 듯 느꼈다. 오크 힐스 재산을 방문하기까지 3주 걸렸다. 변호사가 인증 우편으로 열쇠를 보냈다. 그건 타이핑된 메모와 함께 흰 봉투에 왔고 소유권 이전을 확인. 나는 부엌 테이블에서 봉투를 열고 손바닥에 놓인 낡은 노소에 열쇠를 쳐다보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 무게가 보이는 것보다 무거웠다. 그 집에 대해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철수가 임대로 유지한 걸 알았고 몇 년 동안 업데이트, 제도색, 동네 상승 기준에 맞춰 적용됐다. 하지만 1975년에 그냥 조용한 길 가장자리 겸손한 벽돌집, 스타트업 홈, 우리가 서로 희망밖에 없을 때 진입로에 들어서자 모든 게 기억하던 것보다 깔끔했다. 울타리가 다듬어졌고 셔터가 네이비 블루로 칠해졌다. 앞마당 낡은 목련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고 더 높아졌고 넓은 가지가 하늘로 뻗었다. 나는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천천히 앞 계단을 올랐다. 안은 레몬 광택과 희미한 꽃향기가 났다. 장소는 비었지만 살았던 듯 느껴졌고 벽이 지나간 모든 가족의 기억을 여전히 품은 듯. 나무 바닥, 신선한 페인트, 화강감 조리대, 우리가 가졌던 아보카도 그린 부엌과 오렌지 샤그 카펫과 다르지. 하지만 뼈대는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방으로 방황했다. 거실, 낡은 복도, 준호의 보육실이었던 뒷침실. 나는 문 프레임을 만졌고 연필로 그의 키를 쟀던 곳을 기억했다. 나는 식당 창턱에 손을 문질렀고 철수가 일요일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놓던. 그 다음 서재로 들어갔다. 빌트인 선반과 큰 오크 책상으로 홈오피스가 됐다. 책상 위에 내 이름이 적힌 봉인된 봉투가 앉아 있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필체는 철수에 기울고 깔끔하고 가슴 아프게 익숙했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열었다. 지은아, 이걸 읽는다면 네가 돌아온 거야. 네가 올지 확신 안 했지만 그러길 바랐어. 나는 네가 집을 보길 원했어. 이 모든 년 동안 유지했어. 팔 기회가 많았지만 못했어. 이 장소의 무언가가 항상 나를 상기시켰어. 내가 되던 사람, 우리가 되던 사람. 나는 계속 읽었고 각 줄에 손가락이 종이를 더 꽉 쥐었다. 너는 모든 게 맞았어. 그냥 너무 늦게 인정할 준비 안 됐을 뿐. 너는 한번 내가 너가 인식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 조용한 금요일 밤 피아노 치던 남자가 이사회 미팅과 세금 쉘터 뒤로 사라진다고. 너는 맞았어. 나는 더 쫓았어. 더 많이 얻을수록 행복이 뭔지 덜 알았어. 나는 더 나은 삶을 쌓는다고 생각했어.
밝혀지길 그냥 거리를 쌓는 거였어. 그 말이 잠시 흐려졌다. 나는 빨리 깜빡이고 숨을 쉬고 계속 읽었다. 대내 네가 볼 게 있어. 절대 버리지 않았어. 못했어. 그건 항상 너를 상기시켰어. 그 노래 치는 법을 아직 기억하면 한 번 더 해봐. 철.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고 무릎에 놓았다. 가슴이 조였지만 일어나 복도를 따라 댄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1974년에 부산 다운타운 중고 가게에서 산 같은 거. 벤치는 새 덮개가 있었지만 피아노 자체는 구석의 칩과 몇 마모된 건반이 여전히 있었다. 20년 이상 보지 않았다. 나는 앉아서 뚜껑을 올렸다. 건반은 깨끗하고 약간 음이 안 맞지만 여전히 모양을 유지했다. 나는 손가락을 잠시 맴돌게 했고 그 다음 너무 생각하지 않고 첫 몇 음을 눌렀다. 떨렸고 내 손은 예전이 아니었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1976년 봄에 그가 나를 위해 쓴 노래. 이름은 없었고 우리는 그냥 지은의 왈츠라고 불렀다. 그는 이 집 사기 서류에 서명한 밤 쳤고 우리 삶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게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가워지기 전에 나는 음을 천천히 쳤고 하나씩 조용히 울리게. 나는 울지 않았다. 미소 짓지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 잃은 줄 알던 무언가의 소리를 들었고 조각으로 내게 돌아오는. 나는 이 집이 품은 모든 버전의 나를 생각했다. 희망찬 신부, 피곤한 어머니, 조용히 가방 포장하는 여자, 잊힌 사람,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 나는 복수나 돈이나 구원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의 시작의 일부였으니까 왔어. 그의 끝의 일부일 줄 몰랐지만 어쩌면, 그냥 어쩌면 우리는 결국 둘 다 마땅한 걸 얻었어. 그는 내게 최종 발언을 줬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음을 줬어. 이제 너에게 묻자. 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내게 유산을 남기면 뭐 할 거야? 떠날 거야? 아니면 마침내 피아노에 앉을 거야? 이 이야기가 너를 건드렸거나 과거 누군가를 생각하게 했으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에 생각을 남겨.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원하면 진짜 날것, 정직한 구독 꼭 해. 어떤 이야기가 내 삶에 메아리 칠지 모르니까.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쩌면, 그냥 어쩌면 다음 음에서 다시 봐.